아우, 저 사람들 또 시위네. 계속 저러다 사달라겠어. 놔둬. 어차피 돌고 돌아 결국 모두한테 좋은 거야. 오늘 아주 좋은 책 들고 왔습니다. 로먼 크르즈나릭의 내일을 위한 역사, History for Tomorrow. 원제 그대로입니다. 제목이 명료하고 당당하고 군더더기 없죠. 겉멋도 안 부렸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책도 제가 우리말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옮긴이가 직접 설명하는 책 소개 영상 보고 계신 겁니다. 저도 제가 유튜버 될 줄 몰랐던 데다 이렇게 열심히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다 보니 적성에도 맞고 재밌기도 하고 뭔가 투지도 생겨서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매주 기다리는 그런 유튜브 채널로 키우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 책 번역하는 시간이 일처럼 느껴지질 않았어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책 내용이 너무 좋으면 그렇습니다. 아주 즐겁죠. 여러분도 이 책 읽으면서 제가 경험한 뇌르가즘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자의 지식과 통찰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로먼 크르즈나릭은 영국에서 라이프 스타일 철학자로 불리는 사회 철학자인데 깊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대중의 언어로 잘 풀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생각의 힘을 무척 강조하죠.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로 유명한 환경문제 비영리 단체 로마 클럽 회원이고 기금구제 활동하는 국제기구 옥스팜 자문위원입니다. UN 자문위원이기도 했고요. 대단한 걸 넘어 훌륭한 지식인이자 실천가입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이 책은 이런 첫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역사의 통찰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할 보물창고다. 보고라고 번역할지 보물창고라고 할지 한참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말이긴 한데 보물창고가 직관적으로 와닿을 것 같았습니다. 이 첫 문장에 이 책의 주제가 다 담겨 있거든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죠. 우리가 아는 건 과거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몰라요. 순식간에 과거가 되니까요. 우리는 알 수 없을 때 불안하죠. 미래는 알 수 없으니 불확실한데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역사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역사만큼 믿을 만한 게 있을까요? 이미 경험했잖아요.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전에 어찌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 책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안한 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불안 말고요. 개인의 불안은 마찬가지로 제가 번역한 불안을 철학하다가 큰 도움이 될 테니 읽어보시고 여기서의 불안은 좀 거시적으로 우리 인류의 불안을 말합니다. 인류가 직면한 문제죠. 지금 우리가 가진 수단으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기후위기, 민주주의 위기,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AI 기술. 이럴 때 보통 더 새로운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미래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잊고 있던 과거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역사가 그냥 지나간 일들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일종의 청사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인류가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뚫고 나갔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서 현재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거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되뇌자는 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성공과 실패의 어떤 패턴을 발견하는 게 핵심이죠. 이 책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10가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책을 구성하고 있는 10개 챕터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고 방금 언급한 3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에서는 제1장, 제6장, 제9장의 핵심 내용이죠. 화석연료 중독을 끊는 방법, 민주주의의 믿음을 되살리는 방법, 그리고 AI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주제, 화석연료 중독을 끊는 방법부터 시작해보죠. 중독은 질질 끌어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단박에 끊어야 해요. 변화의 속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2021년 테드 기후변화 컨퍼런스에서 석유 대기업 쉘의 최고 경영자가 사뭇 진지하게 2050년까지 점진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자리에 저자도 있었거든요. 참으로 답답한 소리였다고 일갈합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30년 뒤를 얘기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건 사실상 안 하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전 세계 화석연료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이 과연 자기네들 밥그릇을 걷어찰 수 있을까요? 저자는 이런 교착 상태를 깨트릴 방법도 역사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19세기 노예제 폐지 운동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얼핏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죠? 저도 번역하면서 기후 문제를 노예제와 연결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엄청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궁금증은 진도를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풀렸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당시 노예 소유주들은 오늘날 화석연료 기업들처럼 경제적 정치적 기득권을 완전히 쥐고 있는 그런 세력이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겠죠. 온갖 로비에 회유에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더욱이 수십 년 동안 노예제 폐지론자들은 대부분 온건파여서 의회에서 연설하고 청원하고 호소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방식을 썼죠. 현실은 전혀 바뀌질 않았습니다. 기득권의 벽이 너무 두껍고 단단해서 꿈쩍도 안 한 겁니다. 지금 기후운동이랑 상황이 똑같죠. 그런데 이 지지부진하던 흐름을 단번에 바꿔버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1831년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자메이카에서 일어난 노예 반란이었습니다. 2만 명 이상의 노예들이 봉기에 가담해 200개가 넘는 사탕수수 농장과 설탕 공장을 싹 다 불태워버렸어요. 물론 영국이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았겠죠. 반란군은 아주 잔혹하게 진압됐고 처형당했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폭력 봉기는 잘못이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기득권에 명분을 주고 힘을 실어줬을까요? 아니요. 역사는 놀랍게도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자메이카 반란 사건이 영국 본토에 알려지자마자 사회 전체가 엄청난 충격에 빠진 겁니다. 노예 소유주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정치인들도 이러다간 식민지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상황 인식이 180도로 바뀐 거죠. 이게 이른바 급진파 효과입니다. 흔히 우리는 노예제가 점진적으로 폐지된 줄 알지만 자메이카 폭력봉기 같은 급진파가 등장하니 그전까지는 그마저도 급진적이라고 여겨졌던 온건파의 주장이 갑자기 아주 합리적이고 수용할 만한 대안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선책이 된 거죠. 급진파가 결과적으로 온건파에게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책에서는 자메이카 반란 말고도 다른 사례가 더 나오는데 이 급진파 효과는 역사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민권운동도 마찬가지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비폭력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폭력마저 불사하겠다는 말콤 X나 흑표범단 같은 급진파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백인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킹 목사와 협상하지 않으면 말콤 X가 온다, 이런 압박을 느꼈겠죠. 이렇게 급진파는 오버턴의 창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데 오버턴의 창은 정부 당국이 판단하기를 대중 여론이 이 정도면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여기는 정책 범위를 말합니다. 급진파는 시쳇말로 더 센 놈을 상대하기 전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쪽으로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강성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비판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런 급진파가 없다면 정부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겁니다. 저자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거대하고 필연적인 변화 앞에서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만이 항상 옳은 답일까요? 역사는 때로는 가장 불편하고 극단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오히려 전체 판을 바꾸고 변화의 문을 열어젖히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진파 효과로 변화의 동력을 얻는다면 그 변화를 담아낼 그릇, 그러니까 정치 시스템 자체 문제도 생각해 봐야겠죠.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인 민주주의의 믿음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 많이 듣죠. 우리도 경험했고요.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라고만 여겨왔는데 여기저기서 민주주의의 허점과 맹점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완벽한 이데올로기라는 게 애초에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 시스템인 줄은 모두가 알기에 하루빨리 그 토대를 되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던 민주주의가 유일한 정답이었는지를 점검해 볼 때인 거죠. 보통 우리는 민주주의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해 서양에서 완성했다고 배웠는데 저자는 그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지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원을 아예 다른 곳에서 찾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서아프리카의 젠네 제노라는 고대 도시 이야기에서 꽤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무려 1600년 동안 번성했던 대도시인데 1950년대 후반 처음 발견했을 때만 해도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러다 1970년대 고고학자들이 이번에는 폐허 아래를 더 파고 내려가 봤더니 도자기며 금속 공예품이며 정교한 조각품이 잔뜩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대한 왕궁이나 신전, 지배자 영묘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권력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왕도 없고 지배계층도 없던 거죠. 구성원들이 수평적인 네트워크로 도시를 운영했다는 증거입니다. 계급이 없는 민주주의 도시였던 셈이죠. 오늘날 나이지리아 남동부의 이그보 공동체 사례도 인상 깊었는데 마찬가지로 통치자가 없었죠. 의사결정은 공동체 회의로 했습니다. 성인이라면 남녀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를 말하는 건데 몇 년마다 한 번씩 개인들을 대신할 대표를 뽑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공동체 민주주의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직접 민주주의의 흔적은 다른 유럽 역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에서는 특정 가문의 권력 독점을 막으려고 제비 뽑기, 즉 추첨제로 공직자를 뽑았다죠.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선거는 귀족 정치고 추첨이야말로 민주주의라고 말했었죠. 알프스 고산지대에 있던 일명 삼동맹이라고 불린 라이티아 자유국에서는 수백 년 동안 주민총회를 열어서 공동체 자치를 실현하기도 했답니다. 지금도 이런 공동체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 자치정부 로자바가 그렇죠. 사회주의 대신 역사 속 공동체 민주주의 모델을 따라서 수백 개 작은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아래로부터의 자치정부를 만든 겁니다. 이 시스템은 로자바 혁명이라고도 불릴 만큼 파격적인데 모든 위원회나 회의에는 반드시 남녀 공동의장이 있어야 하고 어떤 투표든 여성 참여율이 40%를 넘어야 유효하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중동의 그 끔찍한 분쟁 한가운데서 가장 급진적인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정식 국가도 아니고 규모가 작으니 가능하지 할 수도 있을 텐데 로자바는 덴마크나 네덜란드보다 땅이 크고 인구도 더 많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역사적 사례가 말해주는 건 민주주의에 꼭 하나의 정답만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훨씬 더 다양하고 직접적인 방식들이 역사 속에 존재해왔다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모든 게 연결된 사회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이론상 요원한 일도 아닐 겁니다. 공론화해서 다양한 의견이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서랍을 열어보죠. 아무래도 요즘 AI가 제일 핫해서 이걸로 골랐습니다. 세 번째 주제, AI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미래지향적인 문제죠. AI에 열광하면서도 동시에 두렵기도 하잖아요. 영화 터미네이터나 매트릭스에서처럼 기계가 인류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자는 AI의 진짜 위험을 보려면 300년 전 금융자본주의 역사를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독특한 접근법 아닌가요? 엉뚱하게 들리기도 하죠. 저자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복잡계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금융자본주의와 놀라울 만큼 닮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18세기 초 프랑스 경제를 박살낸 미시시피 거품 사태를 들고 있죠. 존 로라는 천재 금융가가 루이 14세를 설득해 미시시피 지역 무역 독점권을 가진 회사를 세우고 그 회사 주식을 담보로 화폐를 발행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처음에는 경제가 막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모두가 주식 투자에 뛰어드니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자 이 시스템이 존 로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버립니다. 끝없는 탐욕과 투기 광풍 속에서 시스템 자체가 생명력을 갖고 스스로 폭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거품은 꺼졌고 프랑스 경제는 파국을 맞았죠. 핵심은 존 로 한 사람이 악당이라서가 아니라 그가 만든 시스템 자체가 통제 불능의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AI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AI 기술을 거의 독점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AI는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AI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든 정신건강을 해치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와 권력은 극소수에게 집중되고요. 그런 사태야말로 AI판 미시시피 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역사의 해법도 있겠죠? 저자는 우리를 이탈리아 북부의 에밀리아 로마냐라는 아주 특별한 지역으로 안내합니다. 페라리와 람보르기니의 고향인 동시에 협동조합 벨리라고도 불릴 만큼 수많은 협동조합 기업들이 지역 경제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은 주주가 아니라 노동자나 소비자가 회사의 주인인 기업 형태죠. 에밀리아 로마냐의 협동조합 경제는 그 뿌리가 중세시대 장인 길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2차 대전 때 파시즘에 저항했던 지역 전통을 살려 이탈리아 헌법에 협동조합의 역할을 명시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곳입니다. 현재 에밀리아 로마냐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가장 낮은 지역이 됐습니다. 주주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낸 셈이죠. 이 아이디어를 AI 시대에도 적용해보자는 제안입니다. 플랫폼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이죠. 예를 들면 거대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자 에밀리아 로마냐에서는 그 대안으로 페어비앤비라는 숙박 공유 협동조합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수수료의 50%를 이용자가 선택한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시스템입니다. AI 기술로 지역사회의 가치를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식인 거죠. 결국 AI를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술의 소유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거대 기업 몇 곳이 독점하는 대신 우리 같은 시민들이 주인인 다양한 협동조합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자는 얘기죠. 권력의 집중이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그 해법은 분산과 다양성이라는 사실을 역사가 이미 보여줬듯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책 내일을 위한 역사의 10개 서랍 속에서 3개를 열어 소개해드렸습니다. 변화의 물꼬가 막혔을 때는 급진파 효과를,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는 공동체 민주주의의 기억을, 거대 기술이 두려울 때는 협동조합이라는 오래된 대안을 떠올리는 거죠.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희망은 이겁니다. 미래는 완전히 새로운 뭔가가 아니라 과거에 이미 존재했던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를 현재에 맞게 재발견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라는 것. 그 희망은 그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와 전략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시간 관계상 3가지 주제만 살펴봤는데 다른 주제들도 그 통찰이 대단합니다. 물론 저자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책을 읽으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어떤 대화나 토론이든 커버할 수 있을 거고요. 가장 오래된 생각 속에 가장 새로운 길이 숨어 있다는 진리도 새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쇼미더